혼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이 우리나라가 한 0.2에서 0.25%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유세 1%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 폭탄도 어마어마한 핵폭탄급이죠. 왜냐하면 산술적으로만 봐도 보유세가 4배에서 5배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도 말이죠. 원래 내던 세금보다 5배를 낸다. 그러면 이거는 안 불편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6년도는 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이 됐어요. 공시가격도 올라갔는데 보유세도 올라간다.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트위터에 그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현실화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만약에 현실화돼서 보유세가 정말 한 1%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장과 영향을 미치게 될지 3가지의 시나리오로 각각 나눠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머니트레이닝 스쿨 매월 책 한 권 가격으로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무료 강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달에 무료 강연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신청한 분들 중에 절반이 못 오시고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앵콜 특강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돈줄남이 신간 책이 4월 8일 날 나오게 되는데 노후 관련된 책이거든요. 그 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 용산에서 무료 앵콜 강연을 4월 7일 날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하는데 이 장소가 아직 좀 미정이기 때문에 신청을 고정 댓글에 해주시면은 개별적으로 다 장소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용산역 근처라는 것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에는 신청했는데 못 들어오시고 안 되시는 분 없도록 사전에 다 장소를 좀 섭외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신간 서적을 나눠드립니다. 물론 요번에 나오는 제 책을 드리는 건 아닌데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 서적을 또 무료로 선물로 드린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보유세 1% 시대 열린다. 정말 핵폭탄급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 대통령 되기 전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디 가서 했냐? 강남구 가서 했습니다. 강남구 가서. 제가 세금으로 집값 절대 압박을 해서 잡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뒤집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세금 부담 앱 예상액 시뮬레이션. 여러분도 보유세 1%, 실효세율 1%. 그러니까 집값에 1%를 세금으로 내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죠. 10억 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500만 원 정도로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20억짜리 아파트, 서울에 20억짜리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강남 아니라도 20억 아파트짜리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660에서 1,300만 원으로 증가된다. 그리고 50억 넘는 아파트 한강벨트겠죠 뭐 이거 한강벨트 아시죠 여러분 한강벨트에 주로 요즘 반포는 한강 안 보여도 50억인 아파트가 있어요 84제곱미터가 뭐 압구정 청담 반포 이런데 뭐 다 50억 넘잖아요 이런데 지금도 한 1,700 2,000 내는데 요거 한 3,700에서 4,000 숨이 콱 막히네. 뭐 저는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급증할 예상이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집을 안 팔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인 에르테노 청담 같은 경우 이미 보유세가 4억 원을 넘었다. 보유세가 4억 원이래요. 와 이게 이렇게 되면 아무리 돈 많은 분들도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는 세금 부담이 재산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있습니다.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라고 사실 헌재에서 판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없앴었는데 다시 부활이 됐는데 그냥 이중과세든 뭐든 그냥 한다. 재산세, 보유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뭐예요? 요거는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없애면은 국가의 세수가 또 줄어드는 거죠. 요즘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부담은 현격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고 있죠. 초고가 아파트 갖고 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세금을 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증여와 급매가 급증하고 있죠. 세액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대응 방식이 다양해지는데 일단은 다주택자들도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한다 해서 똘똘한 한 채가 올라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 채 갖고 있는데 그냥 하나만 갖고 있자 그러고 나머지들을 시장에 내놓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인 어떤 효과의 방향이다라는 이야기죠. 상급지만 남는다. 근데 상급지만 남는다가 뭐야? 세 채가 있었는데 상급지만 남기고 나머지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상급지는 이제 죽을 맛인 거지. 보유세로. 그러니까 팔게 하고 갖고 있는 거는 못 견디게 하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이중고의 압력을 넣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 증여 시점의 압박이 있는데 여러분 증여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유찬영 세무사님 모시고 또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지만은 이거는 자녀가 증여를 받으려고 해도 증여세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증여세까지 내준다 그러면 이거 좀 답답한 상황이죠. 저가 매도를 시키려고 해도 자녀가 돈이 있어야 저가 매도를 하지. 그러니까 부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의 자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증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증여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은요. 보유세율이 실효세율이 1에서 2%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서동기 박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한 영상 이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보유세는 높아도 양도소득세는 거의 0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파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보유세가 많으니까 너 살만한 돈 있으면 살아라. 보유세 낼 있으면. 근데 힘들어. 그러면 바로 팔아도 이 보유세는 높아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빠르다.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취득세니 뭐 복비니 뭐 양도소득세니 이런 거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부동산에서의 어떤 트랜잭션 코스트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준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보유세 실효세를 1%로 올리고 2%로 올리고 이렇게 보유세를 못 살게 구는데 양도소득세도 높아.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예. 그냥 세금을 걷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제 개편 없이 그냥 뭐 세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냐. 다른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세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 세제 개편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보유세 올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많다. 독일, 캐나다 같은 경우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실효세율은 1%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현실화됐을 때 어떤 시장의 파급 효과가 있을 거냐. 보유세는 단순히 1% 세금 증가를 넘어서 보유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보유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이현철 소장님 그 부티풀에서 인터뷰를 한 이현철 소장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은 실거주 때문이 아니다. 그거는 시세 차익 때문이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점점 중요해지는 게 뭐냐. 이제는 현금 흐름의 중요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소득은 없이 그냥 비싼 집에 사는 은퇴하신 고령층들 있잖아. 이분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뭔가 그분들이 주택 규모를 줄여서 다운사이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현금 흐름이 없는 고가주택은 이제 힘들어진다. 주택연금도 안 돼요. 고가주택은 또. 비싸면은 비싼 대로 내가 그걸로 내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 안 돼. 이것도 무조건 15억, 16억, 17억 시세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공시가격 12억 이상은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동결 가능성. 높은 양도소득세가 유지된 상태에서 보유세만 올릴 경우에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증여로 잠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시장 가격을 떨어뜨릴 마음이 있다면 그냥 무조건 고가주택 갖고 있는 분도 국민인데 그 국민들을 괴롭힐 마음이다라는 게 아니라면 세제 개편을 통해서 양도소득세의 퇴로를 열어주든지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보유세만 높이고 양도소득세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물론 그분들은 국민들의 소수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국민들의 소수라도 국민은 국민인데 국민한테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는 거다. 500만 원 내던 거 3천만 원 내라. 이건 폭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비판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건 돈 많은 사람들 집 비싼 집 갖고 있는 사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가 비싼 집 없어도 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더 선호될 가능성이 많다.
당연하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게 수익형 부동산이 당연히 선호되는데 우리나라가 주택 말고 수익형 부동산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뭐 건물이 있습니까? 상가가 있습니까? 이거 다 위험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의 시장을 열어주려고 해도 이 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지금 꼬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실효세율을 보면 대한민국과 OECD 평균 국가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어쨌든 실효세율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 첫 번째로 높은 상속세, 다른 나라인 있지도 않은 양도소득세. 이것 때문에 보유세가 낮았던 거거든요. 그럼 보유세를 높인다면 양도소득세를 조정하든지 상속세, 증여세를 좀 낮춰주든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것들을 다 냅두고 그냥 보유세 올리겠다. 그러면 그냥 죽어봐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후폭풍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정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세제 개편으로 세제를 손봐야지 땜빵식으로 그때그때마다 대응하는 세금을 만들어낸다 보면은 지금 여러분 세무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세무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담이 양도소득세, 증여세 이런 상담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도 특히 부동산 세금은요. 세무사들도 하도 많이 바뀌니까 이 상담을 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덜커덕 잘못 유권 해석을 했다가 소송을 당할 수 있어서 안 한다라는 얘기가 이거.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뭐 AI한테 물어봐야 되나? AI는 소송 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 부동산 세무 상담 하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이거 어떡할 거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한국의 현행 세율 체계를 보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세, 보유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이것도 또 이원화돼 있거든요. 이원화돼 있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원래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주택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야, 왜 이렇게 부동산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주택만 갖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임대용 부동산과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다른 부동산 갖고 있으니 이 부동산의 세금을 종합적으로 한번 묶어서 한 번 정도 세금을 국세를 더 걷겠다. 라고 만든 게 종합부동산세인데 지금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도 종합부동산세를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잘못돼 있다. 이걸 빨리 고쳐야 된다. 저희 부티풀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하신 서동기 박사님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부티풀 많이 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세제를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서동기 박사님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논란에다가 중복과세 논란에다가 이런 말이 많은 이 세제 개편 이걸 빨리 좀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주택자들의 규제를 요약을 하면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또다시 이런 카드를 또 꺼내고 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냥 검토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주택자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워딩 자체가 좀 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주택자도 자기가 자기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라면 투기 수요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돈줄남이 그런 케이스죠. 1주택자인데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근데 이게 얘기 나오는 거 보면 7월에 세법 개정을 통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축소하고 세제 개편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보면 자녀 교육이나 그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 직장 발령이나 이런 경우는 예외를 두겠다라고 했는데 예외를 도대체 어디까지 둘 겁니까? 그럼 저런 예외는 되고 이런 예외는 안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정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비거주한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뭔가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될 이야기다. 돈줄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정교하게 정책하시는 분들이 생각은 하신다곤 하지만 이 지금의 이 생각 비거주 1주택자는 무조건 다 투기 수요다라고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좀 안 될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금 검토 단계니까 이것이 좀 정책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말씀드리는데 7월 이후에 나오겠죠. 7월 이후에 당연히 6월까지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6월 전에는 절대 이걸 건드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개정을 통해서 아마 이 내용들을 발표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보유세 1%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선진국 기준의 잣대를 갖다 대기 전에 양도소득세나
기타 증여 상속세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세율들을 좀 세제 개편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향후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거래량을 감소시킬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니야? 가격이 좀 인하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집을 사겠다는 매수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킴으로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관망세로 지속하게 만들어서 일단은 표면으로 나타나는 가격의 상승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많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좀 좋은 쪽으로 갈 시나리오. 이재명 정부의 보유세 1% 이 방안이 좋은 쪽으로 갈 때와 안 좋은 쪽으로 갈 때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외 인정 기준이라는 건 아무리 세분화해서 만들어도 당연히 조세 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 국민들을 좀 편을 가를 수 있는 이런 예외는 되고 이런 예외는 안 되고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 딱 생각하더라도 왜냐 국민 수만큼의 예외 조건이 있거든요. 아니 집이라는 거를 내가 내 집에 안 살고 세를 주고 딴 데 가서 사는 이유라는 걸 든다면 5만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되는 사람은 세금이 적고 어떤 건 되는 사람은 세금 폭탄을 맞아라. 자,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전월세 전환율이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아니고서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도심에 있는 급매물들이 다 회수가 되면서 어찌 보면은 이것이 월세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월세로 전가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에게 되는 매물 잠김 현상과 더불어서 월세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영향. 이게 오히려 초과 삼간을 다 태울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에 안 좋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자,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 과도한 시장 위축을 우려해서 예를 들면 뭐 장특공 폐지 같은 거는 국회를 통과를 못하고 유예되고 대신에 5월 9일 날로 종료된 다주택자들의 중과 유예도 거래에 있어서만큼은 좀 거래를 튀어준다는 의미에서 좀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현상은 강해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완만하게 거래량이 회복되면서도 가격이 안정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래도 되고 가격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뭐 똘똘한 아파트 혼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든지 말든지 올라가면 보유세 많이 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선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세금으로 집값 때려잡진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죠. 이제 아파트를 내가 그냥 어떤 재테크적인 차원에서 그냥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세 차익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차원으로 단순하게 라이브하게 접근했다가는 큰 코 다칠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부동산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쪽으로 튈지는 뭐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죠. 다 33%씩 확률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번에 부동산의 실효세율 현실화 방안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일부 국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거냐라고 본다면 가격 안정과 어느 정도의 거래 회복 이런 것들로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나타나게 될지는 우리 하반기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잉여소득을 늘리는 게 머니트레이닝 스쿨의 가장 4개의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이거를 하고 따라하면 저축의 체력이 조금 늘어나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소비 MBTI도 뭐 ERFQ로 바뀌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가면은 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게 돼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거 뭐 나중에 얘기하겠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머니 트레이닝 스쿨 시작한 지가 3주가 됐는데 3주 동안에 뭘 하라는 게 되게 많잖아.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 달에 또 할 거야, 그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듣다 보면 이 얘기 또 하는구나. 그러고 안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딱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따라오느냐는 느낌적으로 알잖아. 그래서 속도 조절을 좀 할 거고 중요한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매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 머니 트레이닝 스쿨 신청한 게 자꾸 소비 유혹이 생겨가지고 아침에 한 15분 정도 제 목소리를 들어야 진정이 될 것 같다. 그래갖고 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너무 좋다. 진정제. 소비의 진정제. 예. 그죠? 예방주사를 맞는다. 너무 좋다. 충분한 가치가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되 공부는 자산 가격을 맞추는 정보는 아니다. 이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로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없고, 다만 조금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본적인 거는 좀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미국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교육 1위예요.